그 외국인들은 파는데 개인들은 그걸 또 받고 있잖아요. 조금 사는 척 하다가 또 1조 이상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통 왜 파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중장기 전망이? 아니요. 지금 현재로만 가다오라는 조건이면 엄청 좋죠. 진짜 삼성전자가 300조 후반, 하이닉스가 300조 정도를 버는 내년도의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S1투자연구소의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요즘에 뭐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익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가끔 인사는 드린 것 같은데 네. 초대해 주셔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는 얘기 조금 경청하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한마디라도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모셨지만 요즘에 이게 뭔가 전망을 한다는 게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식 전문가지 전쟁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걸 사실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워낙 변수가 많은데 이런 불안함도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일반인들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멘탈도 그렇고, 뭐 네. 대응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물가도 그거에 따라서 뭐 올라갈 거다, 뭐 금리 인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뭘 제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란 전쟁이라고 소위 이제 불리는 3월 초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흔히 말해서 그 70년대, 80년대 그 호황이라고 하는 3조 호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유가도 안정이 됐고, 네. 금리도 내려가고, 환율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의미에서 그때 호황을 뭐 약간 빌어가지고 시장이 계속 강세를 띨 거다는 말이 많았는데 3월달 들어가지고 이란 전쟁에 발발을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뭐 50% 이상 뛰어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인플레를 또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 그리고 연준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한은도 미리 좀 금리를 내려놔서 여유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3분기 정도에는 한은에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하고 약간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랑 주식이라는 건 약간 반비례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이 계속 오르긴 했지만 지금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와중에 금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뭐 흔히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또 경기는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삼각파도를 만날 것 같다는 우려들이 지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 원화가 이제 1,500원 정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 흔히 말해서 그 통화가 강한 쪽으로 항상 돈은 몰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지만 달러가 강화되고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뭐 나름대로 팔 수 있는 것들 팔아가지고 미국 쪽으로 달러가 이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계속 몇 달째 계속되면서 원화가 강해지지 못하는 현상들 나오는 거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주축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불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도 뭐 좀 보수적인 관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쟁만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금리를 뭐 더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 단순히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바뀐 거잖아요. 전쟁이 뭐 일어났고. 그럼 이제 네. 전쟁이 끝난다 싶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전쟁 다시 또 길어진다면 가격이 빠지고, 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홀드인가요? 우선은? 그래서 뭐 저의 최근에 했던 거대로 그냥 뭐 네. 정직하게 그냥 제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도 3월 3, 4일 정도의 폭락은 그냥 얻어맞았어요. 네. 예, 굉장히 큰 뭐 데미지가 일어날 정도로 한 2, 3일 그러니까요. 했다가 그 다음날 극적인 반등이 한 번 있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반쯤 회복된 다음에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금을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그게 그전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거 트럼프가 원래 전쟁 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4주간은 최소한 간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결국은 4주를 목전에 둘 정도로 기간이 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아주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났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전력 차이로 보면 3일이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서구권에서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다 보니까 4년째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전력 차이는 훨씬 더 심하고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연합과 이란과 비교해 보면 게임이 되겠나 싶은데 이란은 되게 큰 나라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2, 3일 안에 끝난다가 아니라 4주 정도 본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초창기에 사실은 빠른 결정을 통해서 뭐 소낙비든 이슬비는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좀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손해라기보다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투자가님들이 제일 어렵고 잘 못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고 나서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 투자 결정을 하니까 어려울 때 빠져나가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한 8,500원, 9,000원 할 때 나오자 이러면 못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6,500원, 7,000원 되면 더 못 나오는데 계속 본전 생각하시면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이번에 한 발발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에 좀 현금 한 20, 30% 만들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큰 사이클이 계속 어떤 날은 한 2, 300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2, 300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을 현금 가지고 조금 노출을 피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많이 빠질 때 쫙 들어가서 한번 또 반등 나올 때 팔고 나오고 이런 거 두세 번 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손실을 좀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5일간의 유예를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버전으로는 1개월 정도 휴전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찌됐든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그 공수 사단인가요? 1,000명 정도의 네. 선발대를 또 중동에 투입하는 거 승인했다 이러면서 상승폭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봐서 며칠 내로 정말 끝나는 뭐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 5일 동안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한 건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 모르면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대응하는 가장 큰 명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모르면 내 거 100%를 시장에 노출할 수가 없는 거죠. 반 정도만, 반반.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유행처럼 쓰는 말이 프라이드 반, 양념 네. 반이거든요. 현금 반, 주식 반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떤 식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샀는데 어쨌든 빠졌으니까 손해 봤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보통은 내가 가져왔던 어떤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로 내가 손해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매매 단가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선은 잘 모르겠으니 절반 정도는 덜어내놓고 지켜보자. 뭐 빠지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앤세일 때 사는 개념이 되는 거고 뭐 올라간다고 해도 뭐 손해 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저수익 저리스크 이렇게 좀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개전 초기에는 우리 지수가 엄청나게 이제 큰 하락을 통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5,100 정도의 두 번 네, 정도의 이제 그랬죠. 바텀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한 2, 3주 지나니까 둔감해져요. 똑같은 거에 그만큼 놀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피 밴드가 5,500에서 5,7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을 깨면 조금 용기 내서 들어가셨다가 5,700 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한 200포인트만 이용하셔도 내계장 3, 4%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더 키우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은 아마 최소한 3월 말에서 지금 뭐 미국의 또 하나의 종전 목표가 4월 9일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4월 첫 주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쓸만한 방법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계속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옆으로 좀 흐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괜히 불안하면. 현금을 들고 반반 정도로 가시는 게 적어도 부안해동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심 정도는 잡는 거 돼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더라도 반쯤은 시장에서 어쨌든 피해가지고 현금 50% 갖고 있으니까 내 계좌가 깨지는 걸 반쯤 막았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혹시라도 뭐 휴전 쪽에 가까워져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더라도 50% 정도만큼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조금 더 챙기거나
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 같지만 반반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6%, 7%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6%, 7%, 뭐 10% 올라버리고 다시 또 막 빠지고 이러니까 네. 오늘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내일 올라버리면 괜히 팔았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다시 빠지니까 잘 팔았다. 근데 다시 또 오르니까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완전 멘탈이 막 흔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게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처럼 4년째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많은 전쟁의 사례들 같은 것들로 봤을 때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새 얘기하는 게 일단 전쟁의 뭐 역설 아니면 전쟁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은 어쨌든 소모를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지만 그 다음에 또 재건을 일으키고 뭐 경제를 또 활력 있게 돌아가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 결국은 또 재건이라든가 또 많이 쓴 물자들을 보충한 그런 경제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봤을 때도 전쟁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고 판이 깨지고 완전 침체로 가버리고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기간에서는 괴롭지만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장도 제가 봐선 아주 길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길면 한 2달 정도 내지 3달 안에 이게 아마 이번에 오늘 아침 버전으로 나온 한 달 휴전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 저는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시나리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세 엄청나게 때렸죠. 양쪽이 네. 막 300~400% 뭐 이렇게 때렸었거든요. 그러다 합의한다 그러고 뭐 유예 조금 하고 나서 한 2~4달 있다 또 만나서는 조금 낮춰서 또 합의하고 연장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한 달 정도 휴전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2~3번 이상의 대면 협상이 있을 거고 거기서 조율이 안 돼도 트럼프의 타코 전략대로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해서 또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거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전쟁의 어떤 뭐 주된 지금 세력이 그 미국이니까 그 미국도 어쨌든 뭐 선거나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건 없잖아요. 워낙 개전 초기부터 미국 쪽의 여론 자체가 별로 안 네. 좋았죠.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핵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은 훨씬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또 아마 미군들의 사상자나 이런 것들이 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고민이 제 생각에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증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정치 네. 전문가처럼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되게 얄팍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것 뿐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이 전쟁을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갈수록 여론도 안 좋고 근데 물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히려 되게 장기를 끌고 가서 비상사태 선언해가지고 중간선거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억측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원래 하는 그 행태나 이런 거 보면 뭐 진짜 상상 이상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생각보다 뭐 일설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네. 설득당해서 원래 뭐 그냥 며칠 만에 했는데 끝난다고 금방 끝날 줄 했는데. 알았더니 이란이 끈질기게 버티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나름대로 되게 네. 봉쇄할 수 없는 능력인 것 같은데도 지나가는 배 몇 대 때리고 나니까 절대 못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장기전을 오히려 이란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국 쪽으로 어쨌든 승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뭐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세게 발언한 게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안 하면 48시간 내에 이제 네. 발전소 다 때리겠다 폭파하겠다. 이런 얘기 아마 얘기한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의 발언들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네. 그러니까 소리 내서 막 왕왕 짖고 하면은 오히려
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극한 발언이 나오니까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좀 주장하는 바지만 이란 쪽에서의 어떤 대화 이슈 이런 것들 끌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격화된 어떤 말싸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종전이라든가 휴전 쪽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전쟁이 나고 하는 것들은 뭐 어차피 예측도 안 되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길게 보거나 아니면 과거 통계 같은 걸 보면 전쟁 나고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또 막 올라가고 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잠깐의 이슈니까 오히려 지금이 박앤세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작년 6월 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란을 폭격했던 그런 전례를 보면 상당히 금방 끝났거든요. 그냥 뭐 핵시설 같은 거 왕창 부셔버리고 한 12일 만에 그냥 거의 종료하고 더 이상 안 때린다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지금 싸울 때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뭐 전략적인 요충의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그쪽에서는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이슈들 때문에 전장은 되게 장기적으로 하고 또 서방 세계에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 각국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대리전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네. 뭐 나중에 이제 뭐 멈추면 가서 재건 이슈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뭔가 뭐 싸움의 무기를 대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랑 우리가 뭐 혈맹 이상의 관계라서 지면은 큰일 나는데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쪽 호르무즈 해협을 근방으로 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필요성과 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이게 좀 장기화돼 가지고 소위 지금 뭐 에너지 기구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3개월 넘어가면 유가가 결국 한 150불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의 전망을 감안해서는 뭐 우리는 간절하게 어찌됐든 장기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차량 오부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기를 뭐 낮에만 써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약간 비상사태가 약간 시작되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뭐 방산주나 뭐 아니면 뭐 정유 관련된 거, 뭐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이것도 오히려 좀 이것도 위험한 건가요?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그런 전쟁이 갑자기 이제 발발을 하면서 개전 초기 한 2, 3일 사이에 유가 관련주, 방산주, 뭐 식료품 아니면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이 정말 2, 3일 반짝했거든요. 그때 이후에 사실 계속 내리막을 가져가지고 뭐 소위 이제 전쟁 관련해서 수혜주다 이런 그 목록들에 속하는 섹터들이 별로 최근에 힘은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바닥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은 양쪽 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정도 안에 뭐 합의가 된다, 뭐 지상전을 위한 준비다, 이게 양쪽으로 다 기대값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LRG 넥슨 같은 경우에 개장 초기에 그 천궁2의 뭐 미사일 요격 맞아요. 얘기 가지고 화제가 되면서 9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아침까지 64만 원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방산주는 이렇게 30만 원이나 고점에서 빠졌나 싶었는데 오늘 오후에 10만 원 올랐어요. 바닥에서. 왜 그러냐면 또 잘 팔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팔란티어랑 협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닥에서 한 10만 원쯤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2, 3주 동안 아주 정신없이 상을 보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로 사람들이 이번 3, 4일 안에 전장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결정난다라고 뭐 또 배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기전이다. 아니면 끝난다. 이거 양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최근에 고점에서 또 20, 30% 빠졌던 뭐 석유 관련주, 정유주, 방산주, 식료품, 사료, 비료, 또 해운 뭐 이런 종목들은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개전 전보다도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참 불안하네요. 뭔가 그 홀짝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처럼 뭔가 지금 무언가 하나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 맞춘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냥 50%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비중을 줄여서 가만히 계시는 게 기본은 가요.
네. 뭐 내가 진짜 사이클, 이게 어차피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잘 탈 가능성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거의 역으로 타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행태 보면 정말 안 맞는 분들은 올라가는 날 따라 샀다가 내려 그렇죠. 꽂으면 또 못 견디고 파시는 그거 분들이 두세 번만 하면 뭐 반토막 허다하거든요. 나죠.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나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거 쓰시게 되면 하루의 변동폭이 금방 크기 때문에 뭐 몇 주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2, 3일만 바짝 빠지면 그냥 반대매매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 변동성을 개인 차원에서 뭐 뒤에 내가 뭐 하는 금고라도 버티고 있어 이렇게 발권력을 동원해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만큼 내 상황에 좀 직시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 쪽이 개인 투자한테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니고 조금 더 확실할 때 돈을 벌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위험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잃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분은 진짜 전 한 100분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것도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동엽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산을 넣어놓고 있는 데가 이제 반도체일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일 텐데, 최근에 뭐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도 그렇고 계속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거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계속 더 주가 더 좋아지니까 지금 박앤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30만 원 얘기도 나오고, 뭐 하이닉스 뭐 190만 원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그냥 지나가는 약간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행 불일치라는 말이 딱 저는 떠오르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그 글로벌 IB를 대충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게 불러대면서 왜 이렇게 계속 팔까요? 2월 말까지는 약간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원래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뭐 일정 수준만큼의 비중을 채워놓고 그냥 있었는데 가격이 2배, 3배 오르니까 비중이 너무 오버됐다. 그래서 그만큼을 쳐내도 적정한 비중이니까 네. 계속 덜어낸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했는데 3월 들어서도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의 파는 입장으로 오늘도 사실 아침에는 조금 사는 척 하다가 또 1조 이상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통 왜 파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거는 뭐 환율의 효과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달러랑 원화가 어디가 더 힘이 세느냐의 관점인데 달러가 결국은 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달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연 한 200억 불 이상을 미국에 딱 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달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시장도 불안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ATM이라는 옛날 뭐 유행어도 있었어요. 원할 때 원할 만큼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 뭐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뭐 명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100조 원대 이상의 기업은 3, 4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유동성 면에서는 들어가기도 아주 좋고 나오기도 아주 좋은 상태이고 네. 또 최근에 작년 여름 이후에 뭐 상승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더 유출의 어떤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파는데 개인들은 그걸 또 받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 좋은 리포트에 네.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중장기 전망이? 아니요. 지금 현재로만 가다오라는 조건이면 엄청 좋죠. 네.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194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 나온 배경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조차도 사실 너무 싼 가격이에요. 내년도에 만약 하이닉스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추정한 내년도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360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가총액이 700조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PER 단으로 계산해 보면 2배밖에 안 나와요. 네. 세상에 말도 안 우리나라의 되죠. 2등 기업이 퍼 2배 정도에 만족해 이럴 수 있나요? 사실 300조 이상을 번다고 하면 최태원 회장이 한 3개월 전에 얘기했던 우리 하이닉스 2,000조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어울리는 정도의 네.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지금의 가정들과 AI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디램 가격이 안 빠지고 완만하게라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내년도쯤 돼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40만 원, 200만 원 가는 게 아마 그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떠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거기 갈 상황까지는 아직 멀었다 싶고 또 외국인들이 계속 줄기차게 팔아대니까 개인들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정도 또 100만 원 정도에서 약간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뭐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돼서 과열을 좀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번 전쟁이 무난하게 끝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좀 이쪽에 대해서 재평가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좀 오랜 연식이라서 옛날에 막 99년도 IMF 때나 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바이 코리아 펀드라는 거 생기면서 그렇죠. 금목이 한번 함께 쫙 엄청나게 올랐죠.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진짜 삼성전자가 300조 후반, 하이닉스가 300조 정도를 버는 내년도의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만사지치고 퍼 3배, 4배 정도의 종목을 우리나라 그 상장된 2,500개 안에서 찾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 정도만큼의 저평가 기업은 없다 보기 때문에 역시 뭐 열심히 좀 모으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죠. AI가 계속 꾸준하게 이슈를 만들어서 터지지 않는 풍선처럼 2, 3년은 계속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디램이나 낸드나 HBM이 작게는 4-5배에서 10배 올랐거든요.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에요. 네. 근데 이건 언젠가 다시 흔히 말해서 중간값 내지는 정상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이래 우려되니까 지금 수요단에서 막 미쳐가지고 줄 서 있을 때 3년, 5년짜리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평균을 어느 정도 수렴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가격이 실제 떨어지고 수요가 덜 되더라도 장기 계약 해놓은 대로 받아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 계약건들이 올해 내 많이 지금은 막 정말 줄 서가지고 원하는 상황이니까 요럴 때 너네 그러면 한 3년, 5년 요 가격으로 계속 받을래? 이런 것들이 좀 약효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2, 3년 동안 뭐 지금 정도 레벨 수준의 이익만 나와도 충분히 가격 전망은 뭐 50%, 100% 이상 봐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네. 발주를 내는 그 발주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뭐 괜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뭐 1년 단위로 뭐 6개월 단위로 계약해봐야 물량 다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장기 계약을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앞으로 투자할 만한 거에 대한 플랜들을 그 회사들이 세울 텐데 네.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선점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뭐 업계에서 현업으로 일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네.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AI라는 게 개화가 돼가지고 큰 상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진짜로 지금 즐거운 기업은 4개거든요.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네 네. 회사. 이 회사들만 지금 그냥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똑같은 원가로 거의 들여서 만든 걸 지금 5배, 10배 그렇죠. 더 주고 사겠다고 하니 이걸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이 상태만 지금 한 2, 3년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건데 다행히도 그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데가 일부는 뭐 재정 문제까지 일으키면서도 칩에 대한 엄청난 가수요까지 일으키면서 남들한테 뺏길 수는 없다. 내가 먼저 사가지고 쟁겨놓겠다. 데이터 센터는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직까지 마인드가 여전하고 누구 하나 쓰러져도 다음번 주자가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 그런 장기 계약건들이 여럿 만들어지면 아마 내년 이후에 사실 어떤 시각에서는 28년도쯤 되면 AI가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클이. 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증설을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서 28년도쯤 되는데 역시 이제 그런 느낌을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내는 게 조금이라서 줄 서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대량으로 팔겠다고 하면서 공급의 라인을 늘리게 되는 순간 가격도 떨어지게 될 네. 거고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그만큼 찾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만드는 디바이스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뭐 컴퓨터도 비싸고 노트북도 뭐 500만 원짜리 나오고 있고 핸드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신규로 나온 것들은 가격 인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수요 부진으로 만들어질 거고 나중에 한 1, 2년 사이클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수요가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긴가민가하는 이제 경기 침체랑 좀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경기 침체는 저는 온다고 하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과 또 비싸진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와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 갑자기 이제 수요가 공백이 생기는 일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우려되는 이 칩 메이커들은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대단한 장기 계약을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나마 좀 원래 뭐 22만 원 막 이렇게 막 넘어갔었어 가지고 네.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못 사겠다 했는데 지금 뭐 어쨌든 최근 뭐 한 2, 3주만 보면은 뭐 18만 원대 막 확 내려간 적들도 많으니 차라리 이렇게 한번 좀 내려갔을 때 사서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30만 원, 40만 원은 몰라도 한 24만 원, 25만 원에만 팔아도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쌀 때 사서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뭐 공교롭게도 이제 이란 이슈가 좀 들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들은 3월 정도쯤은 좀 쉰다고 봤고요. 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가긴 하지만 4월 달에 그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게 우리가 또 편입이 되면 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쪽으로도 수십조 돈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이제 뭐 정책 이벤트도 한 6월 달에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거나 또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끌어가는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업그레이드 정책들이 먹힌다고 하면 뭐 지금 장세보다는 6월 달 정도가 훨씬 좀 부드럽고 높을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 아마 전쟁이 끝났든 아니면 지속된다 하더라도 둔감의 어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시장이 회귀가 될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삼성자이닉스 최소한 한 20% 30% 정도 올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이 살만한 타이밍인가요? 이게? 만약 확전의 가능성으로 비춰지면 한번 좀 출렁을 더 한번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때를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어떤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럴 때 딱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한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한 5, 6% 이상 갑자기 뭐 급락할 때 뭐 그럴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럴 때가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삼성자이닉스 지금 기준점은 20만 원하고 100만 원이거든요. 네. 거기서 위쪽은 아직까지 좀 약간 좀 뭐 과대하다 이런 건 아닌데 현재 이제 상을 보면 그 위에서 굳이 사실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 20만 원하고 100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좀 멀어질수록 사실 어디가 딱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니까 뭐 19만 원 깨질 때 조금 사보고 18만 5천 원 깨질 때 좀 사보고 이런 식으로 분할의 일정을 뭐 한 5분할 10분할 이렇게 해놓고 뭐 최저 뭐 한 17만 원까지 열어놓고 본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최하로 빠질 때가 83만 원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뭐 그 정도쯤이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이거는 뭐 사야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사지요. 예, 지금 100% 다 주식 가지고 계신데 뭐 있는 거 갑자기 팔아갖고 삼성자이닉스 사는 건 또 마땅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좀 쳇바퀴가 도는 얘기 같지만 어떤 상황이 돼서 뭔가 내가 대응을 하려면 작든 크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개인 계좌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레버리지 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장에서는 레버리지라든가 뭐 신용공여 이런 것들도 사실 위험해요. 예, 그래서 내 돈의 범위 안에서 하시려면 그게 10%든 20이든 좀 넉넉하게 뭐 4, 50%든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들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곡소리 날 때 그때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면 큰 후회가 없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그 불안할 때가 뭐 지나고 나서 봐야지 이제 평가가 되는 거라 지금이 뭐 저점일지 뭐 추가 하락이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뭐 분할 매수를 하든 차라리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뭐 상황 봐서 들어가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하고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 그 전후 흐름을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실적이 대단하게 나올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올라갔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2, 3일 동안 10%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AI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번에 증가율이 사상 최대치가 분명하다라는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분기에는 그만큼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네. 점수를 좀 확 낮춰가지고 피크아웃이다 이래가지고서 좀 내려찍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 아마 10일께쯤에 삼성전자 예상치 나올 거고요. 4월 말쯤에 하이닉스 그 실적에 대해서 나올 텐데 수치는 아마 최근에 마이크론 수치 보시면 아시지만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작년도가 삼성전자가 45조였거든요.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한 47조 정도 됐고요. 이번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0조 이상은 최소한 나올 거고요. 아마 30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일각에서 제시하는 건 보면은요 되게 놀랐습니다. 1분기에 30조 대, 2분기 때 40조 대, 3분기 때 50조 대, 4분기 때는 60조에서 70조 번다는 얘기 나오고 네. 이게 1년이 아니고 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합치면 200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올해도.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잘 나오냐 못 나오냐 가지고 여기서 한번 또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뭐 바뀔 수도 있다 하는데 잘 나올 거로 좀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봐서는 이제 3월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쭉 올라온 단가가 오롯이 1, 2, 3월 달에 적용이 돼가지고 ASP라든가 객단가에 이제 포함이 네. 돼서 1년 전이나 전분기 대비해서도 완벽하게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진짜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많이 나온다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이만큼 더 이상 나오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네. 조금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분기 때 사실 몇 조 안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30조를 번다 그러면 3배 오르죠. 근데 네. 다음번에 조금 더 나와도 그게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둔감됐다 이렇게 느끼니까 사람들은 이게 커브가 차차적으로 올라가면 좋아하는데 눕는 식으로 커브가 그려지면 그때부터 이미 고점을 언제지 이렇게 벌써 생각하기 마련이라서.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진짜 뭐 30조, 40조, 50조, 뭐 60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200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비싼 게 아니라 엄청 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적이 적게 나오든 뭐 이게 상승세가 꺾이든 네. 뭐 상관없이 그냥 저평가로 판단돼서 한 번 더 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뭐 피크나 이런 것들 28년도 전후에서 네. 사이클이 확 꺾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얼마까지 전에 주가의 피크가 나올 거냐를 다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1년 전쯤으로 볼까? 한 6개월 남을 때까지는 정점을 계속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쏟아내고 끝날까?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28년도를 기점으로 언제를 피크로 정말 볼 건지에 대해서 다들 지금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샀던 사람들은 사실 그동안 포모가 좀 많이 왔잖아요. 뭐 10만 원, 11만 원 그때도 산다 했는데 안 샀는데 막 20만 원 넘어갈 때 진짜 다들 막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는데 막 그런 걸 한번 겪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막 한 또 17만 원, 18만 원까지 오니까 그럼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28년은 모르겠지만 26년 12월까지는 좋을 거잖아.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다들. 그 정도까지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뭐 실적 시즌 전후에서든 아니면 뭐 전쟁의 강도가 좀 더 강화돼서든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 17만 원, 뭐 하이닉스 80만 원대 중반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네. 사서 뭐 연말까지도 저는 아니에요. 한 6월, 7월 사이쯤에라도 수익 좀 보고 나오실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단기 악재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악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죠. 전쟁 자체가. 이 반도체 투자를 막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려했던 게 이제 전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경제가 다 좀 네. 뭐 어쨌든 어렵다라는 금리가 인식들을 올라간다. 하니까 AI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이제 3월 중순에 좀 꽤 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한 달 단위로 해서 뭐 낸드나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전쟁에도 불구하고 칩을 찾는 수요는 줄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까지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엔비디아의 GTC라고 하는 그 행사에 갔다 온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밝혔잖아요. ADR 같은 거 미국에다 상장해가지고 네. 이제 평가받겠다. 뭐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 나왔을 때 만약 성공을 해가지고 뭐 ADR이 제대로 이제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마이크론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이제 미국에 어쨌든 공인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돼도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 정도 이상 상승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그 금액 자체가 절대량은 아닌데 뭐 자본 조달 수준이 한 15조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소량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하이닉스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다고 하면 지금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기 전 마이크론이 버는 것과 시가총액, 하이닉스 버는 것과 시가총액 감안해 보면 거의 하이닉스가 한 2배 가까이 올라도 아무 일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마이크론 대비하면 싼 거죠. 네, 엄청 싸죠. 근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가 메이드 인 뭐 한국 내 기업이니까라는 이제 항상의 이제 꼬리표가 있었는데 ADR을 통해서 준 글로벌급 이렇게 평가받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의 개선 효과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본다. 주가 자체가 지금의 그렇죠. 매수 타이밍으로는. 네. 반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좀 보유하고 버티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낫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올라가는 변동성이라든가 기간별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싸다고 막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지금 저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느 반도체 소부장보다 PER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땐 싸다라는 거는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도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조금 오를 때 반도체 소부장 중에 15% 20%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훨씬 돈 못 버는데 PER 단 뭐 20배 30배 나오는데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진짜 이번 주 들어서 난리치는 섹터가 흔히 말해서 광통신 쪽 네. 통신 장비 쪽 엄청 올라가는데 그 녀석들 퍼는 장난 아니에요. 뭐 50배 100배짜리도 많고 퍼가 계산이 안 되는 회사들도 네. 있는데 최근에 이를테면 5연속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요. 네. 한 열흘 만에 4배 올라간 녀석도 있고 그런 애들이 그냥 뭐가 있는데 실적이 있어서 가는 거야? 없어요. 근데 그 미래의 어떤 그 막연한 꿈이라든가 비전을 담고 그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지 돈 잘 벌고 평가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평가가 없는데라는 종목이 또 공교롭게 외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파는 종목이라 수급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고 그 외에 또 생뚱맞는데 듣보잡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또 날개 달듯이 확 날아가는 그 경우도 주식시장에 같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투자의 척도를 딱 정하기가 물론 되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만약 기본적인 어떤 평가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시황산업이에요. 사실 장치산업이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지만 또 그 이상의 투자를 계속 해야지만 네. 계속 나노 공정도 다 낮추고 여러 가지 또 장비도 도입해야지 더 레벨이 높은 것들을 뽑아내니까 사실 그거에 걸맞는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그런 선언을 했더라고요. 회사 내 회사 내 그 현금 흐름을 100조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약간 뭐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뭐 관리를 하든 아니면 돈을 엄청 벌어도 내실 있게 운용을 하든 이게 사실 삼성전자는 뭐 옛날부터 한 100조 내지 200조 가까이 가용 현금이 있다는 얘기였지만 하이닉스는 그런 평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내부 자금이 없이 그냥 버는 족족 계속 투자하니까 남 돈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많이 벌면 좀 남기는 장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황상.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쁘게 보고 훨씬 돈을 못 버는 뭐 흔히 말하는 비전 있는 성장주를 계속 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담보가 되면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요즘 하는 행태는 되게 얄밉지만 웬만한 글로벌 아이들이 1년이나 2년 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8,500 뭐 몇천까지 오르는 걸 기정 사실처럼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근데 8,000을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2,500개 물론 코스피의 한 8,900개 종목들이 다 똑같이 균일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 4,000 오를 때도 5,000 오를 때도 6,000 오를 때도 결국에 그 뭐 역할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5,000 뭐 한 600대 정도 내외 흐름에서 한 2,00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주인공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S1 투자연구소의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방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 디램 반도체 가격이 막 폭주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AI 투자가 막 이제 들어가면서 GPU부터 이제 계속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가 막 가격이 뭐 주식이 폭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광섬유도 뭐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딱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몰리나 하면 막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원전 이 전력 쪽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건설회사 출신인데 오늘도 뭐 건설회사 원전 지어본 경험이 있던 곳들은 막 저번에 상한가도 가고 맞습니다. 막 17% 빠졌다 18%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AI 관련돼서 다음 타자는 뭐지?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볼 때 다음 타자 고르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와서 찍히는 키워드는 결국은 전기이자 전력이더라고요. 이 모든 게 중심. 핵심이죠, 어찌 보면. 예, AI가 뭐 AI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의 확장이 일어난다 할 때도 뭐 흔히 말해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고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고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이란 이슈까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에너지 쇼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십적인 기사 보면 스리랑카 같은 데는 이미 벌써 수요일 날 휴무제예요. 4일밖에 일 안 한대요. 기름이 없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재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각국의 에너지 비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면 뭐 기름으로 전기를 만드는 포션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발전 단가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 뭐 전기도 사실 우리도 전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뭐 발전을 통해서 온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삐져나가서 비이상적인 어떤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또 활로를 찾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 자체를 좀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 케이블이라든가 광소자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콘 포토닉스라든가 새로운 패키지 방식입니다. 구리배선을 빼고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CPO라고 해서 미래 패키지에 붙이려고 많이들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저전력이에요. 발열을 또 막을 수 있다는. 그래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제 냉각 이슈가 또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기 위해서도 이런 뭐 구리배선을 배제한 광통신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 3월 달에 가장 그런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섹터가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결국은 전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지금 올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름이 비싸니까 기름 대신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뭐 풍력 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세상에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외적인 그러니까 외부 변수로 에너지 자립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감이 어쨌든 좀 확산되면 뭐 현실적으로 대량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원전이니까 원전이 꼭 AI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전의 시대로 다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는 너무 좀 과도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 정부는 뭐 대통령께서 가진 인식은 그거죠. 기본은 만들어서 돌리려면 1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하자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도 신재생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태양은 어떻게든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태양광이 거 잘 깔면 빠르니까. 어쨌든 바로 전기 나오니까라는 측면에서 거의 뭐 아파트 베란다마다 하나씩 설치 이런 정도까지 네. 구두적인 어떤 얘기까지도 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즉시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데 뭐 법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라든가 현실론에 있어서는 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정부별로 갖고 있는 마인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원전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최근에 11차 전력수급계획 같은 데서도 원래 원전 2기에다가 SMR 1기였어요. 네. 그러다가 초기에 원전 1기 빼자. 대형 원전 뭐 하나 하면 됐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전쟁과 상관없이 그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원전 그냥 그대로 하자 다시. 이렇게 원복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38년까지 적어도 대형 원전 2기에다가 SMR 하나 정도 짓는 거는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추가로 더 짓는다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아마 대형 원전은 아닐 거고요. 이제는 SMR 쪽으로 아마 산단 중심으로 근처에다가 짓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게 또 실적도 쌓이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계속 더 뭐 앞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도에 그 두산 갑획 같은 그 자회사 실적이 너무 좀 부진해가지고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보다 안 나왔을 뿐인데요. 아마 올해는 그런 역기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SM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근본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뭐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의 지분 투자도 꽤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원전에는 진짜 올인이거든요, 거의. 네. 뭐 몇 달 전에 8기 정도의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도 있었고 SMR도 그 규제 다 풀면서 되게 빨리 지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원전에 대한 2035년 정도까지의 그 기대값은 엄청 높아요. 지금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까지 네. 증설한다는 건데 원전이 대충 한 1기가와트 되거든요. 하나 그 네. 대형 원전이 300기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만큼 원당 목표를 갖고 있고 역시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우리 서해 바다 건너에 중국은 지금 원전을 뭐 수십 기 짓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그런 말 있거든요.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기가 없고 중국은 전기 많은데 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기 쪽에서 유망한 쪽은 뭐 중국은 전기가 남아돌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전기가 부족하거나 뭐 워낙 땅이 넓으니까 한쪽에서 전기 생산해서 로스 없이 사용처로 보내는 시스템이 너무 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회사들이 2, 3년 동안 호황을 띠는 게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하고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도 한 2, 3년 이상은 계속될 거라는 흐름들이 그런 종목들의 실적과 또 주가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원전 관련 주들의 어떤 투자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은 나쁘진 않은 건가요? 지금이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계속 꾸준히 얘기 드리는 게 한꺼번에 다 놓고 기다리시면 아마 이게 원전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원전 한번 한 다음에 한 10수년 지나서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 나라가 원전할게 이렇게 손은 들고 있지만 실제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더뎌요. 근데 그걸 뭐 무조건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원전에 대한 섹터만큼의 어떤 비중을 한꺼번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의 하루에 아주 조금씩 정말 뭐 100%만큼의 비중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한 100일 투자, 뭐 200일 투자 이런 식으로 아주 여유 있게 적립식으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꼭 해볼 만한 분야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전에 대한 발주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뭐 진영 논리 싸움 기준으로 보면 서방 세계 원전은 어차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보면은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지금 이번에 이제 진출한다고 하는데 역시 뭐 예전에 그런 사고의 여파 때문에 쉽게 따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은 머리는 있으되 실행력이 없는 나라고요. 프랑스랑 우리 정도밖에 없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짓는 비용이 2배 정도 더 드니까 경제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어떤 뭐 정치적인 거에 뭐 논리에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딸 확률이 높죠. 그렇게 따지면은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대형 이제 토목 회사들, 네. 그 건설사들 뭐 몇 개밖에 안 되고 그래보다 한 3개, 4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현대건설, 네, 대우건설, 대우건설, DL, 네, 뭐 삼성물산, 그 정도, 뭐 DL, ENC 정도. 그 정도라서 네. 그래서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를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거기도 이제 원전주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제가 그 오늘 용문권 아니지만 네. 어제 밤에 생각한 최근에 이제 고유가와 에너지 쇼크를 기본으로 했을 때 무엇이 가장 답이냐 3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광통신 개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인데 결국은 태양광과 풍력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요? 태양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된다. 네.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되지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발전이 될 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개념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고유가가 물론 뭐 상상력이지만 장기간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 나라에서 가정마다 ESS 가정용 하나씩 놔두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싸게 발전할 때 전기 모아놓고 그걸로 다 써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이게 고유가가 정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도 있고요. 또 하나가 건설주예요. 전쟁이 끝난다? 중동은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나 그렇죠. 건설 장비 회사들이 원래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곳이고 제가 일부 뭐 아주 얕은 지식으로 공부를 해봐도 그 카타르 같은데 지금 가스전 같은 거 엄청나게 피해봤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린다거든요. 복구되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죠. 공기가 아마 반으로 줄 겁니다. 우리나라가 맞게 되면.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 뭐 엔지니어링이나 그 대형 건설 회사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원전의 어떤 그 건설 경험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의 강세가 나올 거다. 건설 그 뭐 회사들이 또 장비라든가. 플랜트를 또 해요. 가스 네, 플랜트 그렇죠. 다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주택도 뭐 우크라이나 이제 막 파괴된 거 재건하려면 모듈러 공법이라는 얘기 많아요. 네. 우리 대표님 뭐 건설회 출신이니까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빨리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플랜트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 아마 2년 걸리던 거 한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전력 관련해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관련된 업계들, 특히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런 수혜주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도 최소한 몇 달은 고유가나 고 LNG 가격이 금방 소화되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끝난다고 뭐 바로 100% 회복되고 돌려 이래가지고 캐낼 수 있는 거나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고유가 쇼크를 받을 수 없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 얘기 뭐 관련된 것들 좀 얘기는 해봤고, 뭐 네. 만약에 이제 전쟁 이후의 얘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쟁 전에는 이제 코스피도 좀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이 앞으로 막 뜬다 이런 얘기들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안 올라갔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쪽도 한번 바람 불면 한 번씩 확 가는 그런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를 메인으로 두긴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왜 국회에서 뭐 코스피 5천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위 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든 5천이 갔습니다. 네. 뭐 반도체 업황하고 겹치면서 이래저래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등장을 한 것이 코스닥 3천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왔잖아요. 근데 왜 3천인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가 밀레니엄 버그를 앞두고 있었던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네. 그때 코스닥 지수 최고치가 2,925예요. 아. 그걸 넘어보자라는 거죠. 네. 예. 그때가 사실은 뭐 거의 DJ 정부 때 최전성기. 벤처기업 활성화와 함께 2000년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미지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네. 쌓여 있었고 아마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 해외 전화 인터넷으로 네. 하는 거 시스템 만들면서 3,000원짜리가 30몇만 원 갔거든요. 100배. 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유명한 기업들 막 수십 배 올라가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 정신을 다시 깨우자라는 거예요. 코스닥답게 만들자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최근에 업무 보고 상황에서 보니까 뭐 자본시장 활성화
얼마 전에 컨퍼런스 있었는데 뭐 금융위에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코스닥을 1, 2부 이렇게 리그제로 나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동전주는 한 6월달 말 이후에 네. 여러 개 좀 퇴출시킬 것도 같고 이런 좀 위아래를 정화시키는 상황들이 나오면 어느 순간 코스닥은 지금 1000 초반입니다만 3000까지 바로 가는 건 좀 무리겠으나 아마 똘똘한 IPO 종목들도 여러 개 들어오게 돼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좀 빠른 진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자체의 개선이라고 보면은 그냥 지수 투자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어떤 개별 종목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정말 코스피 올라갈 때 흐름이 재현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2000대에서 5000, 6000을 가는 지수 흐름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정말 내가 개별 투자해가지고 뭐 4배, 5배 벌었어요. 이런 분도 가끔은 계시겠으나 작년 봄쯤에 대통령께서 코스피 관련된 ETF 드셔가지고 최근에 수익률이 한 150% 나왔다. 이런 기사 보면 개인분들 개인 투자해가지고 150% 나오신 분 계실까? 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지금 1000대에서 3000까지 보낸다라는 어떤 명제가 만약 꿈 같지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수 관련된 ETF 내지는 거기에서 약간 한 단계 가서 약간 레버리지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코스닥 중에서도 뭐 업종 ETF로 가면은 어쨌든 이제 사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IT ETF가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개념처럼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한 2, 3주 사이에 액티브 ETF라는 게 4종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의 구성들이 이제 각각에 좀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제 지수 패시브랑 거의 다르지 않은 형태지만 2차 전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도 네.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좀 이런 애들이 왜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싶게 중소형주 단 중심으로 한 3, 40개 비중을 들어가는 ETF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기술 이전 이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에 한 7, 80% 들어가는 그런 ETF까지 있어서 이거는 패시브랑 다르게 하나의 영웅주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새로운 기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액티브 ETF는 새로운 기술급의 어떤 히어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잘 보시면 진짜 템베거 이런 소위 그런 애들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이 가려면 결국에 2차 전지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게 참 2차 전지가 묘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게 다 또 결국은 이란이요, 네. 에너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행간에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름이 비싸지니까 뭐 최근에 물론 정부에서 유가 상한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는 하고 네. 있지만 어쨌든 비싸지는 기름이니까요. 전기차로 차라리 바꿀까 이러면서 전기차 캐즘이 한층 넓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템포 넓게 보는 분들은 이게 아까 제가 그 에너지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저장 장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바퀴 달린 ESS다 이런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저장을 네. 전기로 해놓고 뭐 왜 CF 같은 거 가끔 보면 그런 아니 뭐 캠핑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거 가서 왜 네, 쓸수 플러그 있어요. 꽂아놓고 쓰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전기차 수요가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2차 전지 지금 대드론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워낙 기대값이 없어지긴 했지만 2차 전지를 자동차 전기차만 써야 되는 거 아니고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또 흔히 말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ESS에도 새 거든 중고든 배터리 많이 들어가니까이라는 쪽으로 그 다양한 좀 사용처를 가지고 2차 전지 부활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를까요? 뭐 조금 지나고 다른 것도 좀 오르고 나서 이게 사실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ESS를 주로 하는 곳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 무렵 이후에 서너 배 오른 네. 2차 전지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올랐어도 고점에서는 여전히 반토막 이하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 거죠. 위에 한창 그렇죠. 매수 가격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뭐 바닥에서 뭐 2배, 3배 올라도 아직까지 반토막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체감을 못 하셔서 그렇지 작년 여름 이후에 뭐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어느 섹터든 바닥에서 꽤나 오른 종목들은 뭐 섹터마다 산재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로봇 배터리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지금 뭐 테슬라 쪽에 뭐 그런 좀 오더를 받아가지고 뭐 납품이 되는 업체들 뭐 그런 경우는 뭐 어제 오늘 상황에서도 꽤나 LNF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오늘 뭐 이틀만 쳐도 한 30%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튀어나가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쪽은 진짜 오르면 막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반대로 그거를 맞춘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ETF로 그냥 묶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은 뭐 여러 존재하는데 앞으로 이제 코스닥을 1부 리그, 2부 리그 했을 때 과연 어디가 제대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1부가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일부로 돈이 쏠리겠지 한 100개 네. 내외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해서 그것들이 프라임 내지는 프리미엄 등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차라리 그렇게 검증받고 숫자 나와가지고 일부러 가는 기업은 코스피 기업하고 별반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액티브 ETF도 일부 기업 가지고 끌어올린다는 전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부의 미지의 기업들 사실 이번에 덩치는 있지만 뭐 실적을 못 내면 바이오 꽤 큰 기업들은 일부에 잔류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바이오는 일부가 아니니까 전부 다 꺼지고 안 쳐다볼 거야 이건 아니고 오히려 2부에 뭐 그러니까 100여 개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2부겠죠. 근데 2부 안에서 저는 오히려 스타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보이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데 누군가 끌고 가서 이 기업이 몇 년 내로 뭐 대박을 친다던가 이런 것들은 숫자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구조화해가지고 주장하고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이럴 수 있는 건 일부보단 전 2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도 저는 굳이 일부 쪽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2부 쪽으로도 분명히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안에서 히어로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뭐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보면 기대감과 뭐 희망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주가가 연동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같이 뭐 전쟁이나 뭐 아니면 뭐 금리 인상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네. 코스닥 쪽에는 좀 악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아닌가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예, 뭐 흔히 말해서 근본이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네. 숫자도 없는데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했을 때 이거 뭘 믿고 투자하지 이런 성향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뭐 코스닥은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는 기업을 뭐 연 예상 수익률 10%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얘가 잘 됐을 때 50% 80% 볼 수 있다고 하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거에 어떤 개별적인 취향대로 어떤 투자의 비중을 좀 정리하시거나 맞춰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거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바이오로 많이 가가지고 네. 그쪽에서도 뭐 돈 버신 분도 있고 뭐 완전 박살난 분들도 있고 막 항상 그렇잖아요. 바이오 네. 쪽은 된다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면 또 확 꼬꾸라지고. 네. 그 최근에 뭐 삼천당제약이 엄청나게 뭐 오르고 막 그러는데 뭐 이거 바이오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 요즘에 제가 보면서 느끼는데 여담 같아서 그런데 회사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천당 같습니다. 한국식 투자. 네. 네, 거기다 최근에 좀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름 테라피틱스라고 있는데 네. 그 이름 자체가 네.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알테오전이 원래 몇 년 동안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전엔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그렇죠. 부동의 1등이었다가 뭐 워낙 빠지니까 알테오전이 치고 올라왔다가 이제 알테오전은 빠르면 아마 한 9월쯤 코스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ETF 안에서도 알테오전 비중이 상당히 거의 없어요. 어차피 갈 기업이라서 비중을 많이 관리 안 합니다.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지금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아주 엄청난 진짜 랠리를 보이면서 오늘도 한 20% 올라서 100만 원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아알리아라고 하는 그 황방경성 치료제 시밀러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값이 성공을 했고 여러 나라의 그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슐린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도 네. 주사를 맞기보다는 이제 경구용 먹는 것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먹는 비만 치료제는 일부 이제 FDA 승인도 받은
게 있는데 인슐린은 먹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먹는 인슐린에 대한 임상값이 잘 나오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약간 좀 유니크하고 첫 번째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냐 그런 거고, 또 최근에 어젠가요? 그 회사 대표가 회사 그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며칠 내로 그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하면서 네. 또 운을 띄워놓고 나니까 오늘 엄청나게 오르고. 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약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 정말 대박 나는 거기 때문에 어찌 그렇죠. 보면 진짜 뭐 한 방 걸어보는 거죠. 인생 한 방이다 하는 분들이 많이 가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그냥 투자 마인드적으로 봤을 때 네. 바이오 어떤 특정 종목 투자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바이오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항상 물어보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거의 깜깜무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포트를 구성하다 보면 한 40~50%는 바이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데도. 이게 네. 참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행태이기도 한데, 그만큼 저는 기회라는 건 너도 나도 모를 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바이오만큼 신비의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임상값을 친절하게 매번 뭐 단위마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짠 하다가 갑자기 실패했어요도 있고, 아니면 뭐 큰 빅파마에서 갑자기 조 단위로 기술 이전 됐어요 이래가지고 뭐 네. 점프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취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진짜 한방 게임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뭐 잘 추적을 해서, 그것도 사실 티가 좀 나니까요. 어쨌든 뭐 먼저 좀 정보력에서 앞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적지 않게 계속 유입이 된 다음에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베일에 쌓여졌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법하면 입질이 나오고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뭐 그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같이 그냥 내가 등을 탔다가 조금 먼저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아주 위험한 투자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어쨌든 뭐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들어와서, 오히려 뭐 요새는 좀 어렵지만 특례 상장을 한 기업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또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뭐 실적이 네. 없어도 머무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실적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만들면 또 대박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 이제 장점과 약점이 같이 있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모르겠거니와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라는 게 약점인데, 그건 어느 누구의 투자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해박해 보이는 게 또 바이오거든요. 물론 해박하다 그래서 잘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알면 남들은 겁나서 못하는 부분들을 습득을 조금만 하시면 투자가 오히려 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 올해부터 이제 상법 개정한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막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네. 코스닥 쪽은 좀 상법 개정에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대주주들이 막 하고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코스닥 쪽은 뭐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그 가치가 좀 재평가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실적이 안 찍히니까 별 의미가 없을까요? 실적이 없어도 사실 코스닥의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를테면 IR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치가 있는데 제대로 안 알려줘.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기업이 대충 한 1,500개 가까이 있는데요. 1년에 리포트 하나도 안 나오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 한 1,200개는 되거든요. 네. 도대체 이름만 알고 투자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약간 깜깜이 투자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회사에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느끼는 건, 이 사람들 진짜 시장에 대해서 소통 잘 안 한다 이렇게 느끼는 기업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는 기업 보면 주가도 좋아요. 네. 제가 아까 바이오 쪽에서 그런 거 한번 되게 느낀 기업이 있는데, 작년 여름쯤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있다 1시간쯤 있어 전화가 왔는데 거기 CFO 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 왔길래 그냥 했는데 그러다가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나서 이 기업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때 한 10,000원인 주가가 지금 한 3만 몇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따로 홍보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지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실적은 안 나와도 비전이 계속 뭐 크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네. 좀 안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은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뭐 독점적이거나 좀 과다하게 그렇죠.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큰 기업은 오히려 잘 못하지만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승계 시점에서 뭐 주가 누르기 이런 것도 이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걸 해서 또 막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빠져나갈 방법들을 많이 막고 있는 것들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사주 갖고 있는 거 있으면 1년 내로 소각한다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밸류를 계속 키우는 것들을 독려할 것이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은 그 기업 이름 옆에다가 저 PBR주라고 이제 네.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좀 홍보 효과 비슷한 건데 사실은 벌을 준다기보다는 네. 이 녀석은 가치는 1,000억짜리인데 장부 가치는 뭐 시가총액은 400억, 500억 네. 하고 있어 이런 거니까 그게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 붙여놓고 있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네. 퇴출까지도 뭐 얘기도 나오겠죠, 뭐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제 말 안 들으면 뭐 과태료도 내고 그러다가 정말 개선 의지도 없으면 뭐 퇴출 상폐시키고. 얘기도 나오겠죠. 네. 그렇게 이제 벼랑 끝에 몰리면 또 불같이 이번에 이제 동전주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기준이 시가총액 한 200억으로 상향되고 동전주 이상이 안 되면은 퇴출이잖아요. 네. 지금 그 한 500원에서 한 6, 700원 기업들 한 지금 100여 난립니다. 개가 아주 치열하거든요. 네. 조금만 올려서 1,000원 단위로 올려놓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이 최소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지금 사투가 눈물겹습니다. 그런 것들만 없어져도 사실 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최근에 본 자료 보면 코스닥 기업의 동전주의 그 숫자에 따른 지수 움직임이 있는데 동전주가 100개 이하로 지금은 보통 200개 남짓이라고 하잖아요.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훨씬 변동성이 좋은 방향으로 크게 튄다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의 돈을 뭐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태우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코스닥 쪽이 그리고 어쨌든 국장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추천할 만할까요? 코스닥 쪽? 저는 뭐 사람을 별로 믿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이번 정부 안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과 뭐 비전과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사실은 올해 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코스닥이 굉장히 지수를 태우는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5,000대 있는 지수가 8,000을 가도 결국은 한 50%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000에서 3,000까지의 비전은 2배 정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2배가 아니죠. 3배 정도의 싸움이죠. 그렇게 보면 아마 남은 룸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에서 훨씬 기회를 찾는 것이 용이하거나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다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코스닥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또 의지도 있는 거고. 의지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어떤 기회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99년도, 2000년도에는 밀레니엄이라는 어떤 세대적인 숙명적인 어떤 그 타이밍도 있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진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뭐가 생길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데 어쨌든 덩치를 키우고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수혈을 좀 해야 됩니다. 좀 부실한 기업들은 빨리 내보내고 흔히 말해서 조단위급의 그런 좀 유망한 뭐 지금 대여급의 비상장 기업들 있잖아요. 뭐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 2,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작업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바로 올해 안에 3천 간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다소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2, 3년 내로 좋은 기업들이 한 2, 30개 들어온다고 하면 그만큼 펌핑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이쪽에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요즘 있는 게 없죠. 계속 비교를 해도 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아함을 가지는 게 뭐 작년에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2배 더 올랐다. 올해 1, 2월 달에도 뭐 코스피는 막 50%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25%밖에 안 올랐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정적인 건 맞습니다. 코스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니까라는 거였는데 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코스닥에는 이러면 제가 무슨 꿈 같지만 제2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급이 될 수 있는 또 알테오젠이나 또 이번에 삼천당 제약 같은 그런 것들의 잠재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분명히 어디인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꽤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도 한번 좀 열어놓고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뭐 사실 예측이라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대응도 하고 반대로 또 약간 좀 관망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지켜보고 다만 이럴 때 또 괜히 또 이제 섣불리 나섰다가 또 손해 보시면 안 되니까 좀 조심조심 하면서 상황이 나쁘진 않다. 앞으로 뭐 미래가 뭐 확 꺾인다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이 전쟁 때문에. 뭐 투자 아까도 여건이. 중간에 말씀 네. 올렸지만 전쟁이 판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지론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나 중기 정도의 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 계좌나 자산을 좀 지키자. 진짜 네. 덜 빠지면서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이미 이제 3주 지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뭐 어떡하라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의 비전이 1개월 휴전 이후에 진짜 휴전도 아직 뭐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 협의 기간 동안에 약간 이제 좀 되돌림이라든가 반등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의 관점을 조금 더 내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되 제가 봐서는 그때라도 유동성을 조금은 확보하고 가시는 게 네. 1개월 있다가 깨끗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어떤 지상군 전력이 대기하고 있다고 또 갑자기 덮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불확실성들을 염두에 두고 유동성은 최소 30에서 50% 정도 가져간다는 마인드를 꼭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사실 확실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들어가는 타이밍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부동산 한번 사면 뭐 못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지만 주식은 뭐 팔아놓고 나중에 뭐 올라가서 사도 뭐 다른 기회들이 또 있으니 너무 항상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부동산이야 진짜 샀다 팔았다 5분 만에 할 수는 그게 안 없는 되니까. 거지만 주시장은 매일 열리고 네. 또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12시간 시대도 온다고 하니까요. 네.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이 널려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 같습니다. 불안할 때는 살짝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답인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